플레이오프가 한창인 NHL 2019-2020 이제 1라운드를 통과한 총 8팀이 모두 가려졌는데요. 오늘은 이들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전망해봅니다. KHL 2020-2021 시즌이 9월 2일에 개막합니다. 현재 프리시즌 대회가 진행 중인 KHL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제48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대회를 겸한 2020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에서 경복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고 전승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1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41회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화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김찬 PD, 이현숙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2주 만에 다시 모여서 241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NHL은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진행했었고요. KHL은 개막을 앞두고 프리시즌 대회가 또 계속해서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지난 일요일까지 끝난 상황인데 오늘 저희가 그 소식들을 또 모아서 함께 정리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또 다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재확산 문제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또 많이 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는 또 오늘 밤부터인가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데 항상 방역 유의하시고요. 태풍에 또 비 피해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해야 또 마음 놓고 편안하게 즐겁게 하키를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41회 또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살펴보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네코두시님이 240회 녹음 직후에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토론토는 4경기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가지 못하고 허무하게 탈락해 버렸네요. 머진 선수가 부상해서 회복되자마자 출전했지만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샷 횟수는 대부분 앞섰던 것 같은데 콜럼버스 수비가 단단한 건지 립스 화력이 떨어진 건지 답답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선수들의 샷 정확도도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 같고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유해 주셨네요. 4경기에 근데 머진 선수가 2차전 부상 이후로는 못 나왔습니다. 예, 잠깐 어떤 선수와 헷갈리셨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정정을 해드리고 어쨌거나 토론토 팬분들이 참 허무하게 또 씁쓸함을 달랬던 그 예선 라운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코도시님 댓글 잘 봤고요.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와 템파베이와 콜럼버스 1차전 5차 연장까지 갔네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경기. 94년생 동갑골리인 요나스 코르피살로와 안드레이 바실렙스키의 세이브쇼. 거기다가 코르피살로의 NHL 신기록까지. 이 경기는 바실렙스키가 이겼지만 골리 맞대결에서는 코르피살로가 이겼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리즈 94년생 동갑골리들의 세이브쇼를 보는 것도 재밌겠습니다. 아마 2차전은 둘 다 쉬겠죠? 크크크크 해주셨습니다.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였는데 템파베이와 콜럼버스의 경기가 무려 5차 연장까지 가는 대단한 접전을 펼쳤었죠. 밤새도 네. 했었어요. 한국 시각으로는. 저는 오전에 일어나서 결과 보려고 틀었다가 뭐지? 아직도 안 끝났네. 그랬었는데요. 근데 그 양팀 골리들 정말 대단했고 2차전에 또 둘 다 나왔어요. 네, 사실은 네. 뭐 무너지지 않고서는 플레이오프에 뭐 웬만해서는 그냥 나옵니다. 예. 네. 그 전에 힘든 뭐 정규 시즌이면은 그 전에 좀 힘들었다 이러면은 이제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정규 시즌은 5분 연장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더 힘들다 이제 그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못하지 않으면은 웬만큼 잘하는데 좀 이따 1라운드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네, 거의 뭐 3경기를 치렀던 양팀의 1차전 대단했습니다. 댓글 잘 봤습니다. 방귀쟁이 뿡뿡님 댓글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봤습니다. 방금 단독 기사를 봤어요. 상무팀 부활이라니. 선수들이 경기력 유지를 할 수 있으니 앞으로 국가대표팀이 다시 일부로 올라가서 계속 잔류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힘드니 꾸준히 한다면 세계 랭킹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스포츠가 위축이 되었는데요. 아이스하키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IMF 전에 아이스하키가 동계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석탑건설, 동원, 한라
위니아, 현 안양한라 팀이 있었는데 백지선 감독님이 아이싱이라는 드라마까지 출연하고 그 당시 장동건 씨가 주연이었죠. 그래도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드라마까지 만들고 만약에 그 당시 4개 팀이 유지되면서 아이스하키가 활성화되었으면 국내에 6개에서 8개 팀까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국내 자체 리그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 NHL에 진출하는 선수가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예, 댓글 중에 한라 그리고 위니아라고 해주셨는데 네. 예, 2개 다 같은 거고요. 같은 팀이죠, 네. 결국은. 위니아가 그- 네. 예, 현대오일뱅크 팀이 있었는데 그거랑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4개 팀을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너무 좀 수도권에만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부분 뭐냐면은 그 풀을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오는 선수들의 배출된 양, 그러니까 1년에 어느 일정 수준의 선수가 이제 배출이 되면은 그 양이 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주신 의견대로 됐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은 이제 어렵지 않을까. 내 팀을 유지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말씀대로 됐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저변의 부족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NHL은 정말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 진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백지성 감독님이나 박용수 코치님 같은 케이스도 참 드문 케이스예요. 참 이제 그렇게 진짜 완전히 거의 이제 미국인 캐나다인 수준으로 어릴 때 넘어가가지고부터 이렇게 해야 될랑말랑 잡을랑 말랑 할 수 있는 게 그 동네이기 때문에 예. 국내 힘만으로는 전 지금 생각해도 가능성이 그렇게 거의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백 감독님이나 박용수 코치님은 한 살 때 넘어가셨죠? 그렇죠. 네. 뭐 사실 뭐 네. 거의 이제 캐나다, 미국에서 뭐 사신 분이랑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스템 체계 쭉쭉 밟고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고 국내 체계로는 물론 나오면 좋습니다만은 이제 일단 눈에 띌 수 있는 기회도 없을 뿐더러 경쟁의 이제 폭 이제 모든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변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면은 NHL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그래도 좀 많이 높은 산이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약간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링크장도 많이 들어섰고 뭐 미니 링크부터 풀사이즈 링크까지 정말 예, 전국적으로 지방에도 많이 들어섰고 강릉에 또 대표적인 게 있고 예, 저변은 이제 깔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저변을 바탕으로 과거 90년대처럼 이제 실업팀들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예, 과거에는 없는 저변에 막 꾸역꾸역 나온 게 그 팀들이었고, 예, 그게 다 이제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었죠. 그게 아무래도 그런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그게 오래 유지가 될 수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냥 IMF 한 방에 기업들이 힘들어지면서 팀들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상황은 흡사 최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최근 뭐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뭐 얼마 전에 농구단 전자랜드 뭐 운영 못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다들 이제 스포츠 팀이 기업에 의지해서 유지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이건 흡사 IMF 때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스하키도 그렇게 밝지만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는 어찌됐든 올림픽 전후로 해서 뭐 전국적으로 그런 인프라나 저변이 깔리게 됐으니까 그럼 이걸 바탕으로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또 그 선수들을 바탕으로 좋은 팀들이 생겨나야 되고 뭐 그렇게 한 1, 20년 하다 보면은 예, 방기정이 뿡뿡님 말씀처럼 NHL에 진출하는 선수가 그때 가서는 한 명 정도 그렇죠. 나올 수 있지 네. 않을까. 예. 예, 그런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예. 뭐 주먹구구식으로 예, 당장 뭐 김연아, 박지성, 뭐 박찬호처럼 예,
반짝하는 대스타가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당장 좀 어려운 현실이긴 한데 그런 희망 회로는 계속 돌려보는 걸로 하고요. 강릉 하키센터 지어놨으니까 강릉에도 팀 하나 좀 생겼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항상 있어요. 상무팀 부활 보도가 있었는데 이 소식 잠시 후에 박힘찬 PD가 국내 소식에서 자세히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드라마 아이싱 저도 옛날에 봤습니다. 4화까지만 재밌었어요. 5화 이후에 하키는 나오지 않고 멜로 위주로 가면서 좀 재미없었던 저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인데 그런 게 기억이 납니까? 저 그 드라마는 1회부터 마지막 화까지 다 봤거든요. 와. 네. 근데 진짜 4화까지만 재밌었어요. 그 장동건 씨 형 죽을 그쵸. 때까지만 재밌었어. 그렇죠. 네, 죽고 나서부터 굉장히 그 루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스토리가 좀 말도 안 되긴 한데 예, 일단은 그리고 방기정이 뿡뿡님이 2만 캐시를 240회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저희 후원 들어온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기 후원을 매달 네. 꼬박꼬박 이어주시고 계신 분이 아스피린 공사님. 네, 네, 매달 10,000원씩 정기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네. 감사의 말씀 또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겠습니다. 댓글 잘 봤고요. 다음 댓글 넘어가죠. 페이스북에 김영도님 댓글 주셨습니다. 이현석 기자님 질문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하키 저지가 몇 개 정도이신가요? 구매 채널은 어디에서 하시나요? 혹시 일상생활 중에도 입고 다니시나요? 정품 저지는 100불 이상인데 대단하시네요.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어디에서 갑자기 사냐? 질문을 이거 다른 그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네. 많이 여쭤보셨어요. 주르륵 몇 개나 갖고 계시냐? 어디서 구하시냐? 얼마에 구매하시냐? 이게 아무리 레플리카여도 이게 네. 돈이 만만치가 않은데. 저는 가끔씩 이현석 기자님이 금수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아니 그런 저도 건 아니고 궁금하고요. 몇 개인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제 제가 좀 수집벽이 있어서 100개는 넘나요? 100개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예. 싶은데 아무튼 좀 수집벽이 제가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좀 수집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생각보다 해외 채널을 찾으시면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채널은 너무 다양해가지고 그 제가 싸면 여기서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것도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네. 그것도 제일 이제 싼 게 얼마였나요? 타이밍, 얼마까지 살 수 있습니까? 타이밍 이런 게 다 타이밍. 포함이 돼 있어요. 진짜 그쵸. 그 세일하는 기간을 또 잘 그렇죠. 찾으면 세일이라든지 타임 세일 이런 게 있군요. 리테일도 있고 뭐 다른 뭐 경매 사이트 같은 것도 네. 있고 진짜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딱 진짜 이제 이게 설명 끝이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진짜 해외 쪽에 잘 찾아보시면은 네. 진짜 엄청 싸게 진짜 뭐 50불 이하 막 이런 것도 50불 이하.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불 이하가 되면 뭐 30불 이런 것도 많다라는 네. 이제 그쪽으로 기결이 되죠. 이제 그런 것도 진짜 많습니다. 근데 좀 좀 시간을 잘 들이고 지속적으로 조금씩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냥 한 번에 들을 찾았는데 오늘 없다. 그건 한 달 뒤에 뭐 다시 해보지. 요러면은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네. 진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막 여기 들어가 보고 저기 들어가고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전 짭은 안 삽니다. 오. 그거는 제 그 정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을 하지 이게 않기 때문에 중요하군요. 저는 그런 짭은 사지 않고 뭐 어쨌든 진짜 원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진짜 다 정가를 지불하고 살 때가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네. 열심히 찾아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결국은- 찾아서 구매를 예, 하시면 근데 그 열심히는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한 그 만큼 채널들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밟으면 팔아야 돼요. 네. 네. 답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김영도님. 뭐 너무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하고요.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류성환님 잘 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시리즈 적중률이 대단하셔서 이번 프리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밴쿠버 응원하는 입장에선 가슴 철렁하는 소식이군요. 정규 시즌은 두 팀 모두 팽팽했고 블루스 요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기대해봐야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N.리 류성환님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콜럼버스 PLD 템파베이 수입 한 번 더 하자 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어렵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뭐 그렇고 근데 밴쿠버가 이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을 잠시 후에 들어보는 제 걸로 자기 하고. 변호를 좀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 시리즈는 진짜.
진짜 베르비 감독 옛날 플라이어스 버릇이 또 나올 줄은 네.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뭐 전망하고 예측하는 거 그냥 재미로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에드워드 마님, 신소정 코치 영입은 진짜 놀라웠고 이바노프를 잡기엔 자금이 좀 이바노프가 떠나니 아쉽긴 하군요. 라고 지난주 저희 국내 소식에서 다뤘던 대면 킬러 웨일즈 코치 선수 영입 소식에 관련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피터 웨스트우드님이 영어로 다음 시즌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대한 좀 영어로 된 안내를 좀 볼 수 있냐 온더스포츠 댓글로 안내 말씀드렸고요. 잠시 후에 그 아시아리그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추가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민킴님, 푸하하하하 김태범 아나운서 이렇게 바른 말을 느낌표 3개, 우승은 에벌렌치 느낌표 2개 찍어주셨는데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이 맞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는 동부에서는 뉴욕 아일랜더스, 서부에서는 콜로라도 애벌렌치를 찍었다. 대권 도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이렇게 또 반응을 표해 주셨습니다. 그냥 당연히 우승은 콜로라도라고 믿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키아 라운지를 봤는데도. 이미 짜놓은 시나리오가 네. 조금씩 틀려가고 있긴 한데. 근데 전 이번에 좀 위기가 온 것 같아요. 댈러스를 만난 게 지금 그 우승으로 가는 길의 최대 고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교리그 마지막 날에 이제 키아 라운지 촬영 때문에 오셨거든요. 네.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댈러스를 만날 줄 몰랐다. 아, 그분도 네. 그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건가요, 혹시? 그래서 댈러스는 좀 상성이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이건 위기다.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으면 우승 가능한데 최대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고비는 항상 오니까요. 우승하면.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바로 역전당했습니다. 지금 네. 2차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기는 거 봤는데 역전당했네. 3골 내리 먹으면서 거의 그렇군요. 역전을 당했네요.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마지막 팟빵에 세디님이 20일 목요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시절부터의 커넉스의 나름 오랜 팬으로서 긴 침체기를 지켜보다가 오래간만에 참여한 플레이오프 전 경기를 NHL.tv로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실시간으로, 주중에는 퇴근 후 하이드 스코어스 상태로 결과를 숨겨두고 경기를 원전하고 있고요. 이번 시리즈 첫 2경기를 이길 땐 수입에 김치국도 마시다가 그 다음 2경기 다 질 때는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시합을 보듯 답답해했고 오늘도 1대3으로 밀릴 때는 역시나 싶었는데 깜짝 스타인 타일러 모트가 상대 턴오버 등을 틈타 2골이나 넣어주네요. 커넉스의 파워플레이 1조가 워낙 강력하지만 패턴이 읽히고 해서인지 최근 2경기에서는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다른 선수들이 또 힘을 내줘서 1라운드 시리즈 리드를 다시 잡았네요. 개인적으로는 나름 드래프트 1순위 출신이자 BC 출신인 제이크 버타넨 같은 선수가 계속 터프함과 열정을 보여주면서 골까지 넣어주고 하면 점잖고 경험적인 커넉스가 이 터프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네요. 고! 커넉스 고! 이 뭐 세딘이라는 이 닉네임에서 딱 느껴지기도 했는데 커넉스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세인트루이스를 일단 넘었고 이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는 네. 2000년대 초반에 밴쿠버 커넉스의 대표적인 라인이었던 브랜던 모리슨 그리고 마르쿠스 네슬룬드 이제 토드 버투지 요 3명의 이제 폭발적인 라인을 일컫던 아하. 어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애칭 같은 느낌 예. 표현입니다. 근데 그때는 좀 이제 커넉스가 또 잘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좀 보는 매력이 있었던 시기라 그때 이제 팬이 되신 것 같네요. 예. 커넉스가 업셋을 한번 했고 지금 베이거스와 하고 있는데 이현숙 기자님이 우승 후보로 지금 베이거스를 만나게 됐는데 이따가 또 전망을 준비했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디님까지 모든 댓글을 다 살펴봤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재밌었습니다. 예.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2라운드 보시면서 또 다른 하키 뉴스 보시면서 계속해서 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241회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가 다 끝났는데 사실 저희가 1라운드 7차전 일정 직후로 해서 오늘 녹음 일정을 잡았던 건데 7차전까지 간 시리즈는 한 개도 나오지 않았고 6차전 안에서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일정이 나왔는데 7차전 없다고 바로 당겨서 그냥 다음날 바로 2라운드 시작하더라고요. 또 뭐 죄다 네. 4대1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예,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일단은 각 팀별로 2라운드 1차전 정도 지금 끝나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인데 1라운드 간단하게 리뷰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라운드 앞서 예고를 해드렸는데 아마 이현섭 기자님의 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한 자기 변호의 시간으로 꾸며질 거고요. 하나씩 시리즈 결과 짚어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일단 1번 시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대 8번 시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대결이었는데 4승 2패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이기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좀 특이점이 몬트리올이 이긴 두 경기는 5대0, 5대3 스코어가 났고 좀 다득점 양상으로 갔고 필라델피아가 이긴 네 경기는 2대1, 1대0, 2대0, 3대2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갔다는 거 요점이 좀 눈에 띄었고요. 몬트리올의 또 저항도 만만치 않았는데 필라델피아가 한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리즈 2번 시드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7번 시드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시리즈는 거의 매경기 접전이었어요. 1차전부터 5차 연장까지 대단했고 하지만 결국 5경기 만에 끝났습니다. 4승 1패로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를 꺾었습니다. 템파베이가 1차전 패배가 좀 너무 아쉬웠을 것 같고 4차전도 연장이었죠. 그 연장 두 경기 진 게 좀 콜럼버스로서는 좀 어려워졌던 것 같고요. 다음 시리즈 3번 시드 워싱턴 캐피털스 대 6번 시드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은 4승 1패로 뉴욕 아일랜더스가 이겼습니다. 4차전에서 오베치킨 선수가 또 맹활약하면서 워싱턴이 한 경기 잡았는데 수입을 면한 것으로 일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찍었던 뉴욕 아일랜더스가 사실 저는 한 3개 정도의 업셋 시리즈를 지난주에 예상했었잖아요. 뉴욕 아일랜더스, 캘거리, 밴쿠버 이렇게 세 팀 정도는 저는 업셋이 가능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좀 더 추가해보자면 캐롤라이나나 어디죠? 콜럼버스 이 정도까지 내심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뉴욕 아일랜더스가 가장 먼저 업셋을 연출했습니다. 변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경기를 보신 후에 이현숙 기자님의 또 감상평이 궁금해집니다. 생각보다 이제 아일스의 체킹을 이제 토대로 하는 운영이 훨씬 더 빠르고 타이트했습니다. 이 정도로 빠르고 타이트할 줄은 몰랐는데 전반적인 체킹이 들어간 속도라든지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 진짜 워싱턴 흔들기에 충분했어요. 네. 시리즈 내내 해당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에 고전을 하면서 공격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수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스틱 하나 분량씩 계속 느렸습니다. 워싱턴이. 그랬기 때문에 경기를 못 잡는 거는 당연했고요. 그리고 아일랜더스가 워낙 예전부터 역습이나 턴오버 결정력 같은 부분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잘 나왔고 바젤이나 보빌리에 이런 선수도 이제 공격 지역에서 창의성 이런 부분을 또 올 시즌은 잘 또 살려주는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좀 적소의 득점까지도 잘 나오면서 이제 워싱턴을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큰 차이는 또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듭니다. 이제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연장이었고 워싱턴도 이제 연장에서 끝낼 찬스가 있었는데 못 끝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고 2대2가 됐으면은 또 어떻게 흘러갔을지는 약간은 모르는 건 있었으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번 시리즈는 아일랜더스가 더 좋은 팀이었으면 분명했습니다. 네. 뉴욕 아일랜더스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는데 한편으로 워싱턴 캐피털스 입장에서는 부상 변수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도 적지 않다라고 보는데 2년 연속 참 워싱턴이 운도 없어요. 이제 칼슨 선수가 이번에는 라운드 로빈에서 일단 부상을 당했죠. 이제 조별 예선에서 친선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조별 예선 한 경기도 못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라운드를 출전했는데 확실히 여파가 아예 없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고 백스트램 선수도 1차전에서 강한 체킹을 이제 받은 이후에 1차전 중간에 나가고 그 뒤에 2, 3, 4차전까지 다 뇌진탕으로 결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워싱턴의 강점이라고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쿠즈네초프, 백스트램이
탑6 다른 4명의 포워드랑 상성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와 조합을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르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엘레르 선수와 이제 백스램 선수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레르 선수로 백스램 선수의 이제 이런 운영, 1, 2라인 어떤 조합, 모든 조합을 다 괜찮게 맞추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안 통한데도 계속 쿠젠쇼프 오베치킨 윌슨을 밀었어야 됐어요. 근데 안 통해요. 그러면은 원래라면은 기용을 바꿔서 또 바꿔보고 조합을 바꾸면서 이제 조합을 바꿔도 어느 정도 이상의 파워가 무조건 나온 팀이 이제 워싱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도 없어졌죠. 그런데 아일스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타이트한 경기력을 보여주죠. 이러니까 더 경기가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은 운도 없었고, 그리고 홀트비가 또 크게 무너지는 부분. 홀트비가 참 플레이오프 정규 시즌 무너져도 플레이오프 때는 참 잘하는 선수인데 이번에는 홀트비까지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참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게 됐고, 이 시리즈 끝나자마자 토드 리어던 감독이 해임이 됐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트로츠 감독 더비라고 명명을 지난번에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뉴욕 아일랜더스의 트로츠가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상대팀이었던 워싱턴 리어던 감독이 바로 해임. 안타깝습니다. 후임 감독 소식은 아직 없죠? 예, 아직은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감독급이 코치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 감독들, 갤런트 감독도 있고 라비올레 감독 이런 감독들도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옵션은 정말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베치킨, 백스트램 이 시대가 끝나기 전에 사실 한 번 더, 지금 오베치킨 선수 계약이 21년까지인가 21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올림픽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나든 기억하는,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 번 더, 사실 한 번 더 우승은 하고 싶었을 건데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오베치킨 선수 재계약 이야기가 살짝 중단됐다라는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캡스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고를 필요가 있지 않나. 선수들의 상성이나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6번 시드가 3번 시드를 잡는 결과를 낳았던 워싱턴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의 시리즈 한 개 더 있었는데 4번 시드 보스턴 브루인스 대 5번 시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시리즈에서는 4승 1패로 보스턴이 이겼습니다. 캐롤라이나가 1차전, 2차 연장에 이제 가면서 역전패를 한 게 또 뼈아팠을 것 같고 4패 중에 3패가 역전패로 끝났다는 점 좀 아쉬움으로 남았고요. 그냥 캐롤라이나는 작년 시리즈랑 너무 비슷했어서 4차전이 좀 많이 좀 그렇네요. 2대0으로 이기다가 3피리어드에 4실점으로 무너졌는데 여기서 이제 2승 2패가 되면서 완전히 넘어가는. 마지막 두 경기가 다 1승 3패가 되면서 마지막 두 경기에서 다 골리 실책에 의한 실점이 있었습니다. 캐롤라이나가.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좀 아쉬운 결과가 됐네요. 그나마 캐롤라이나의 업셋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그나마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역시 보스턴이 저력을 다시 보이면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작년 컨퍼런스 결승이랑 비슷했어서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보스턴이 올라갔고요. 이제 템파베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시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8번 시드 시카고 블랙호크스 4승 1패로 베이거스가 승리했습니다. 시카고도 4차전 이기면서 수입은 면한 결과였고요. 시카고도 뭐 접전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결과적으로는 베이거스의 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2번 시드 콜로라도 애벌렌치 대 7번 시드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대결에서는 역시 4승 1패로 콜로라도가 이겼습니다. 애리조나가 3차전을 이기긴 했는데 그 이후 4, 5차전 7대1, 7대1 콜로라도가 뭐 대파를 하면서 어렵지 않게 올라갔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3번 시드 댈러스 스타스 대 6번 시드 캘거리 플레임스의 대결에서는 4승 2패로 댈러스 스타스가 이겼는데요. 댈러스가 1승 2패에서 4차전 굉장히 중요했던 승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 3피리어드 마지막 12초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으면서 연장 가서 역전승. 이게 이러면서 2승 2패가 되면서 분위기가 좀 댈러스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6차전 같은 경우 캘거리는
3대 0으로 앞서가다가 또 대량 실점이 됐잖아요. 3대 7로 역전패.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댈러스가 올라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거 캘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댈러스가 이 4차전, 6차전 승리로 지금 굉장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갑자기 좀 댈러스가 이번 플레이오프의 대권 후보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작년도 세인트루이스한테 2차 연장에서 졌을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그때 세인트루이스도 지난 시즌에 이게 댈러스라는 정말 큰 고비를 만나서 죽다 살아나서 우승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즌에. 네. 그래서 지금 댈러스가 좀 저는 좀 주목이 되네요. 일단 댈러스가 일단 2라운드 가 있고요. 그리고 요 시리즈 이제 이현숙 기자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시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5번 시드 밴쿠버 커넉스의 대결. 4승 2패로 밴쿠버 커넉스가 이겼죠. 밴쿠버가 1, 2차전을 이겼고 세인트루이스가 3, 4차전을 이기면서 2승 2패가 됐는데 근데 이 세인트루이스가 비닝턴 대신에 앨런 선수로 바꾸면서 전환점을 마련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밴쿠버가 5차전 1대 3으로 뒤지다가 이걸 역전승을 하더니 6차전은 그냥 완승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6차전에 또 비닝턴 선수가 무너졌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었어요. 자, 상성상 밴쿠버가 세인트루이스에게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예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밴쿠버는 세인트루이스를 꺾을 수 있었는가 들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밴쿠버가 당연히 뭐 훨씬 더 좋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강점은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원래 저는 이제 밴쿠버의 강점이 세인트루이스의 색깔을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강점을 굉장히 이제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잘 보여주면서 이제 파워 1라인 힘, 파워플레이 1라인 이런 부분 강력한 잘 보여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생각지 못한 선수들의 대활약 요거가 중요해요. 생각지 못한 선수들의 대활약. 예. 일명 뜬금포. 예. 물론 이제 호베 선수는 사실 뜬금포라고 보기엔 네. 약간 조금은 낮지만 그것도 이제 기대치보다 훨씬 이상의 활약. 기대치보다 네. 이상은 맞았어요. 미친 선수들 갑자기 예. 그런 그런 게 거죠. 나오면서 시리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음. 이제 스탯 부분으로 언급을 드리면서 설명드릴 거고요. 예. 세인트루이스가 진짜 사실은 더 못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또 밴쿠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호베 선수가 2골을 넣은 게임이 멀티골을 넣은 게임이 6경기 중에 2경기가 있었습니다. 예. 멋졌어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멋진 골이었어요. 예. 골 그런데 호베 선수가 올 시즌 정규 시즌에 멀티골 넣은 경기가 3경기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한 70경기를 했는데 그렇죠. 정규 시즌 그런데 플레이오프 6경기 만에 2경기. 그러니까 6경기 중에 그러니까 한 시리즈에 2경기에 그런 활약이 팍 나와 버렸다는 기대 이상의 활약입니다. 그렇죠. 이 기대 이상이라는 겁니다. 타일러 모트 2경 멀티골 게임 2게임 있었죠. 5차전, 6차전. 예. 이 선수 정규 시즌 4골 넣었습니다. 정규 시즌 통틀어서 4골 넣었던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만 멀티골 2번. 그렇죠. 이런 것까지 겹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밴쿠버가 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마르크 스트램 선수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1라인 강력함도 잘 살리면서 생각지 못한 선수 활약까지 딱 겹치니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조금 흐름을 잘 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번 이제 밴쿠버의 승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플레이오프에서 우승을 하려면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미친 선수들이 계속 이렇게 좀 나와주고 그렇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쳐줘야 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예. 이번에 밴쿠버가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 잘 터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좀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네. 이제 좀 데뷔를 해도 좀 잘 막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잘한 거에다가 이제 밴쿠버만 잘해서 이겼다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은 어려운 게 전 세인트루이스가 진짜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세인트루이스 이번 시리즈 어땠습니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이제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1,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조별 예선 경기들이랑 차이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조별 예선 4패 했었죠. 3패 했었죠. 근데 이제 1, 2차전도 거의 뭐 경기력이 똑같았고 세인트루이스 하면은 예전부터 톱6의 완벽한 조합이라든지 수비 지역에서의 탄탄함 그리고 저 말씀드렸듯이 공격수들도 이제 수비적인 역할 잘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라는데 이번에는 수비수들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장면에서 실점이 연결된 게 진짜 많았습니다. 예. 둘이 갑자기 동선이 꼬여가지고 부딪히면서 찬스가 난다든지 이 수비 두 명이 이제
부딪혔어요. 이렇게 동선이. 네. 그러면서 실점을 한다든지. 수비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세인트루이스의 수비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작년과 진짜 다른 모습이었죠. 정말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들이 결정적인 실점으로 이어졌던 그렇죠. 세인트루이스였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골로 만드는 건 이제 밴쿠버의 또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만은 1차적으로 일단 판을 깔아줬다라는 네. 부분 하나. 그리고 비닝턴. 아, 저도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앨런으로 바꾸고 나서 괜찮았거든요, 결과가. 저는 이 기억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비닝턴에 대한 믿음이 뭐 결과론이긴 한데 이런 안 것도 좋게 속된 말로 나왔습니다. 명장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년에 3대2 작년에 지고 있던 상황 3대2로 시리즈 지고 있던 상황에서 비닝턴에서 다 이겼어. 이번에도 비닝턴 될 거야. 똑같습니까? 그때랑 똑같은 비닝턴이 아니에요. 이번 플레이오프 때는 정말 비닝턴이 약점이나 약점은 다 공략당하면서 주전 골리로서 제대로 된 활약을 못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를 탈락이 걸린 6차전에 투입을 했어요. 다시 제시님. 근데 앨런 선수가 그전에 못했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정말 성공 가능성이 낮은 도박에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뭐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왔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탈락의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체킹 라인으로 언급드렸던 3명의 선수는 발바쇼프, 순드크비스트, 스탠입니다. 스탠 선수가 그 피로 누적이 돼서 부상으로 못 나오게 됐어요. 그게 정확히 몇 차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그 시리즈 내에. 그런데 발바쇼프 선수가 그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그 버블을 잠깐 떠났다가 네. 다시 들어오면은 또 이제 격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차전부터 나올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킹 라인을 5차전까지 못 썼습니다. 예. 세인트루이스가. 그리고 쓸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탠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제대로 조합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그 강점을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썬드크비스트랑 발바쇼프를 묶어가지고 내도 될 법한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오라일리 보잭 스탑 플레이를 그냥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치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패트의 선 라인을. 근데 저는 이런 것도 왜 자신들의 강점을 그냥 버리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이 나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뭐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아마 5차전 그 역전패가 결국 다시 비닝턴을 택하는 것 쪽으로 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고, 뭐 말씀 주신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밴쿠버가 예상을 뒤엎고 업셋을 연출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를 먼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연섭 기자의 예상은 왜 빗나갔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2라운드 예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네, 비하인드 241회 NHL 플레이오프 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진행이 이미 되고 있고 1차전까지 끝난 상황. 댈러스와 콜로라도는 저희 녹음 현재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피리어드 끝난 상황이네요. 동부부터 한 시리즈씩 살펴보겠고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니까 각 팀별로 시리즈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어떤 승리를 위한 변수, 관건이 뭐냐, 뭐 이런 컨셉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팀별로 하나씩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하면은 시리즈를 쉽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드리는 거 약간은 좀 이제 늦은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대 6번 시드 뉴욕 아일랜더스가 2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팀이 1차전을 오늘 오전에 했는데 4대 0으로 뉴욕 아일랜더스가 1차전을 일단 잡은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이현숙 기자님이 템파베이에 이어서 다크호스로 꼽아주셨던 팀인데 필라델피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턴오버를 일단 경계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체킹 싸움 같은 부분에선 사실 이제 필라델피아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이제 공격수들의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체킹 싸움에 대한 대응 부분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데 몬트리올 시리즈에서 좀 문제가 된 부분은 뭐냐면은 좀 요상한 타이밍에 계속 턴오버가 겹치면서 역습 찬스 같은 부분을 굉장히 많이 내줬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간 것 이제 접전 상황에서도 쉽게 간 게임이 사실 거의 없었어요, 몬트리올 상대로. 그리고 몬트리올이 조금만 더 로스터가 좋았으면 아마 잡았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더스가 근데 워싱턴을 상대로 좀 이런 역습이라든지 턴오버 많이 만들면서 골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1차전 이거 쓸 때 사실 오늘 새벽에 써가지고 게임 전에 쓴 내용입니다. 아, 뉴욕 아일랜더스와 필라델피아 1차전 전에 이제 준비하신 내용인데. 예, 근데 결국 1차전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1차전 4대 0이라는 참-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까? 저는 예. 경기를 못 봤는데. 저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워싱턴 시리즈에서 필라델피아가 별로 배운 게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도 막기 어려운 아이스 하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1차전도 그랬고 필라델피아는 턴오버를 줄여야 된다.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뉴욕 아일랜더스의 변수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수비진의 경험 부족을 좀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베테랑들이. 이제 사실 아이스 같은 경우에 상대방 수비 지역에서 일단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체킹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 제일 하키라고 제가 말씀드린 덤펜 체이스를 주구장창 고집하는 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필라델피아는 경험이 많은 수비수도 각 라인에 일단 몇 명은 있습니다. 니스캐넌이라든지 브론 이런 선수들은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아직까지 조금 어립니다. 마이어스 그다음에 그 필립 마이어스랑 한 명 세나임 뭐 이런 선수들이나 그다음에 프로보로프 선수도 아직은 어려요. 네. 잘하긴 잘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고스테스비어 선수는 사실 경험은 있지만 옛날부터 좀 그냥 공격형 수비수였습니다. 그래서 수비 지역에서는 좀 많이 불안한 선수들이었는데 필라델피아가 한 조합 정도는 무조건 젊은 선수를 페어시키는 그 페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라인 중에 한 라인 정도는 무조건 젊은 라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젊은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체킹이라든지 노련하게 포워드들이 좀 경험을 살려서 보드 플레이를 강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선오버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면 필라델피아 이 수비진의 경험 부족이 턴오버로 이어지면서 아니요, 턴오버는 또 다르게 나온 게 있고요. 이제 수비 지역에서의 이 선수도 5번, 6번 선수들인데 지금 제가 마이어스랑 한 명 이름 기억 세나임이랑 이 세 명이 옛날부터 제가 언급을 드렸던 선수들이 있어요. 필라델피아의 진짜 젊은 수비진인데 이제 NHL 들어오기 1년 안 남았다. 마이어스, 센하임 지금 잘 생각이 저도 안 기억 안 나는데 납니다. 어쨌든 두 명 등번호로는 5번, 6번 예. 선수들인데 요 두 선수들이 아직 그래도 어립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선수가 전방 체킹에 질식당하면서 턴오버가 나왔고 득점으로 연결된 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일랜더스는 좀 이런 느낌으로 계속 경험 부족을 헤집으면은 더 수월하게 시리즈를 갈 수가 있겠죠. 그게 필라델피아의 약점이라면 약점이 될 텐데 뉴욕 아일랜더스가 그 부분을 또 얼마나 파고들 것인가.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오늘 저지가 예, 뉴욕 아일랜더스 마이어스 샌하임 맞습니다. 예. 네. 두 선수. 마이어스 샘하임. 필립 오늘 마이어스. 저지가 뉴욕 아일랜더스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이 저지 우승 후보입니까? 뉴욕 아일랜더스? 세면 발라모프 선수 이번에 골리. 대단한 활약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네. 참 활약이 인상적이라서 사실 이제 아일랜더스 체제랑도 참 잘 저는 어느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발라모프가 예전에 이제 워싱턴 때도 그렇고 콜로라도 때도 그렇고 드문드문 불안할 때가 있어가지고 네. 트로츠 체제에서도 좀 드문드문 불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건 좀 놀랐고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좀 그런 모습이 이제 좀 기복이 크게 없는 좀 그런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일랜더스가 좀 수비부터 쌓아가는 하키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원인이지 않나 싶네요. 오늘 1차전도 셧아웃을 했네요. 그렇죠. 예. 발라모프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잘하고 있는데 오늘 그 선수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고요. 이건 얼마짜리예요? 좀 기억 안 나시고? 그렇습니다. 좀 알겠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예.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시드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3번 시드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여기도 1차전이 끝났는데요. 3대2로 보스턴이 일단 1차전을 이겼습니다. 템파베이 하면 이현섭 기자님의 우승 후보인데 자, 템파베이 일단 좀 1차전을 내주고 시작하는 격이 됐어요. 이 시리즈를 뒤집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초반부터 조금 꾸준할 필요가 있습니다. 템파가 이제 사실 1차전 경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초반부터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콜럼버스 사실 시리즈 쉽게 간 게 5경기 중에 4경기를 선제골을 넣으면서 초반 좀 쉽게 풀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선제골을 넣고 진 게임도 있지만 선제골을 넣고 이긴 게임이 더 많았습니다. 3게임은 이기고 1게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좀 선제골을 넣는 흐름을 1차전에 보스턴전에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게 보스턴이 게임 시작하자마자 하라 선수가 이제 페널티 범하면서 바로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았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파워플레이 골을 넣으면서 갔으면 굉장히 이제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었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좀 이런 부분을 경계할 필요가 있고 그래도 1차전에서 좀 적극적으로 압박을 넣기 시작한 이 피리어드 시점부터는 공격 창출에서도 생각보다 A를 별로 안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은 좀 초반부터 몰아칠 필요가 있겠죠. 좀 선제골을 넣으면서 주도권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템파베이로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보스턴이 이제 캐롤라이나를 꺾고 템파베이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2라운드네요. 보스턴 앞으로 또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파워플레이가 좀 조정이 됐습니다. 라인이. 그런데 이 화력을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스턴 파워플레이 1라인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마샨트, 파스트리냐크, 베르제론, 크레이치, 코일 요 5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크레이치가 아니라 마샨트, 파스트리냐크, 베르제롱, 매커보이, 코일입니다. 이렇게 5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크레이치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코일 선수 자리에 크레이치 선수를 넣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커보이, 크레이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라인이 마샨트, 파스트리냐크, 베르제롱, 크레이치, 매커보이 요 5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일 선수 대신 크레이치 선수가 들어왔는데 코일 선수는 좀 파워포워드에 가까운 유형의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을 쓴다든지 2차적인 리바운드 아니면은 뭐 가운데서 원타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슬롯에서 원타임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데 크레이치 선수는 플레이메이킹 유형에 조금 더 가까운 선수거든요. 좀 투웨이 센터긴 하지만 이제 코일 선수보다는 그래도 패싱 능력을 조금 더 앞세운 선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좋냐면은 이제 파스트리냐크 선수로 갈 수 있는 패스 길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파스트리냐크 선수만 경계를 한다? 그러면 매커보이 쪽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너무 다양해져 버렸어요. 이 크레이치 선수의 패싱 능력으로 인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파워플레이가 전개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기에서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 득점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조정된 파워플레이를 앞으로도 잘 살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반대로 템파베이는 이 보스턴의 파워플레이 라인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 이것도 그렇죠. 좀 과제네요. 근데 생각보다 저지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스길이 일단 하나가 더 많아졌고 패스 옵션 자체가 하나 더 많아졌는데다가 그렇다고 파스트리냐크 선수에게 원타임 패스만 경계를 하면은
마시안트 선수도 있고 맥커보이 선수도 있고 노릴 수 있는 또 구멍이 더 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이 쭉 밀고 나갈 수가 있을 수도 있죠. 보스턴이 그 라스크 선수가 갑자기 플레이오프에서 빠지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뭐 전혀 공백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사실 할라크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커리어 네. 내내 이제 플레이오프에 그렇게 약한 이미지가 있었던 선수도 아니었을 뿐더러 예전에 이제 몬트리올에 소속된 선수는 당시에는 2010년이었을 거예요. 8번 시드 몬트리올, 1번 시드 워싱턴이었는데 이 업셋에도 큰 지대한 영향을 차지했던 선수가 바로 할라크 선수였습니다. 근데 올해 몬트리올이 그때의 몬트리올과 너무 이제 흡사하게 느낌이 간다. 그래서 기대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건 이제 몬트리올 이야기인데 예. 조금 이제 이야기 피드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어쨌든 할라크 선수도 플레이오프에서 약한 선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스턴이 올해 NHL 전체를 따져도 골리 2명의 힘으로는 최상급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공백이 덜 느껴지는 거고요. 라스크 선수는 딸의 좀 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건강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그래서 떠나게 된 이유라고 하고요. 진짜 좀 응급 상황까지 이제 갔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보면은 뭐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네. 좀 팀을 떠나서 가족들이랑 있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뭐 갑작스런 주전 골리의 이탈이라는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이 조별 예선 때는 기대 이하였는데 서서히 좀 끌어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템파베이에게는 꽤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현숙 기자님 템파베이 라이트닝 우승 후보라는 마음은 변함은 없으세요? 예, 저는 아직까지는 네. 그래도 보스턴이랑 경기도 1차전 지긴 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조금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뉴욕 아일랜더스 쪽에 우세를 점치시는 오늘 거예요? 경기를 봤는데 조금 불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아직 이제 개선 가능성은 있는데 아일랜더스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올해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긴 하네요. 저는 뭐 여전히 동부에서 뉴욕 아일랜더스, 필라델피아든 템파베이든 보스턴이든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일스가 템파 보스턴 상대로는 진짜 괜찮을지는 붙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1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동부 컨퍼런스 먼저 각 팀별로 변수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서부 컨퍼런스 시리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시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5번 시드 밴쿠버 커넉스의 대결입니다. 어제였죠. 1차전 5대0 베이거스가 완승을 거뒀어요. 자, 베이거스가 정말 이현수 기자님 예상대로 서부에서는 가장 지금 강력한 모습을 뽐내고 있는 것인가, 1차전에도 그대로 또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베이거스 계속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좀 더해져야 될까요? 예, 저는 베이거스는 이대로라면은 그냥 2라운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뭐 밴쿠버 팬분들이 많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자, 1라운드 밴쿠버 진다고 그랬는데 예상이 빗나간 거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데 1차전을 보고 난 이후에 사실 시리즈 전에는 그래도 밴쿠버가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1라인 잘 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실 베이거스의 수비진은 세인트루이스 수비진이랑 비교하면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틈을 잘 공략해낼 수 있고 레네르 선수가 좋은 골이긴 하지만 시카고전한테 드문드문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공략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1차전을 보고 바로 이제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베이거스는 사실 진짜 1차전처럼만 하면 돼요. 3, 4라인은 물론이고요. 1, 2라인에 베이거스의 강점은 1, 2라인에 스케이팅 능력이 다 좋고 견실한 수비력을 보유한 공격수가 2명 이상 1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선수들이 전방 압박은 물론이고 밴쿠버가 공격이 나가는 부분, 밴쿠버의 강점은 또 트랜지션 게임, 공수 전환이 무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수 전환을 아예 못하도록 차단해버려요. 이 공격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턴오버가 유도가 되고 이제 밴쿠버의 강점이 공격 부분이 그냥 차단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힘도 못 쓰고 1차전을 패배를 했거든요. 밴쿠버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베이거스 선수들이 잘했다라는 거고.
상대방의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인은 어쨌든 이제 수비력으로 커버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포워드들의 수비력. 그렇다고 또 1라인이 밀리냐, 1라인 힘싸움이 밀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턴오버를 바탕으로 역습이라든지 골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후 라인, 아래 라인, 3, 4라인 같은 부분에서는 이미 베이거스가 우세입니다. 네. 지금 1차전만 해도 모든 부분에서 우세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밴쿠버에 이제 리셀 선수, 앙투앙 리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프랑스 선수인데 참 사람 이제 에지테이터 선수인데 신경을 긁고 짜증나게 하고 말리게 하고 이런 데 특화된 선수입니다. 그런데 베이거스에는 그보다 더 특화된 선수가 있습니다. 라이언 리브스 선수가 있죠. 아예 먹히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밴쿠버가 이제 가진 강점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베이거스가 더 세버립니다. 이게 이제 단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이제 리셀이랑 그 앞서 말씀드린 리브스 이런 부분도 단적으로 그냥 나타나 버리는 부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서터 선수가 있지만은 이쪽에는 공수 양면에서 다 기여할 수 있는 챈드러 스티븐스 선수가 있고 선수 면면을 다 뜯어봐도 밴쿠버가 우세에 설 수 있는 게 사실 1라인밖에 없는데 그 1라인조차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지워지는 게 1차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어떻게 보면은 베이거스는 이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전력의 우위에 있는 베이거스 1차전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심지어 그 밴쿠버가 자랑하는 파워플레이 라인도 1차전에서 한 골도 만들지를 못했고 밴쿠버로서는 좀 어려운 시리즈가 되고 있네요. 자, 하지만 경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밴쿠버가 그렇죠. 이걸 뒤집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참 저는 이 시리즈는 이변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전망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진짜 기적 같은 활약이 그냥 다시 필요합니다. 1라운드에 보여줬던 그 이상의 수준의 기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세인트루이스보다 지금 1차전을 뜯어보거나 1차전에서 나온 모습을 봤을 때는 상성적인 측면에서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나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체킹 라인으로 막아들인 전술 그쪽에서도 무너진 게 있지만은 세인트루이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꽤 큰 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속도로 이제 밀고 들어가는 밴쿠버가 하키가 또 먹힐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판이 깔린 상황이었는데 베이거스는 사실 속도전도 지지 않는 팀이거든요. 사실 베이거스가 속도전 질만한 팀은 제가 봤을 때는 NHL 콜로라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대단한 팀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죠. 밴쿠버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대진이 이렇게도 안 풀리는지 좀 안타까운 거고 레네르 선수가 부진한 모습 보여준 거 그거 파고들어야 되는데 1차전 모습은 거의 완벽했습니다. 셧아웃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세인트루이스에서 비닝턴 같은 기대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그리고 팀의 강점이 모조리 틀어막히고 있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1라인, 파워플레이, 트랜지션 게임 다 틀어막히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거고 지난 시리즈에 좀 원동력이었던 좀 보조 자원들의 깜짝 활약 사실 이게 나와도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는 여러모로 좀 밴쿠버가 어렵게 갈 가능성이 높은 시리즈이지 않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것은 1라운드 때와 같은 깜짝 활약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제가 그런 지속 가능성을 네. 항상 언급을 드리잖아요. 또 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드리는데 지속 가능성을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깜짝 활약한 게 한 시리즈 이상으로 이전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이때까지 깜짝 활약했던 선수들을 다 봤을 때. 그리고 그 깜짝 활약을 가다가 일정 시리즈 이상 가면은 안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밴쿠버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네. 진짜 1라인이 다시 살아나서 멱살 끌고 가느냐?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진짜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이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도 많은 밴쿠버 팬분들께서 지금 기대를 하고 보고 계시는 이번 플레이오프니까 밴쿠버가 좀 반전을 만들었으면 하는 또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 컨퍼런스 또 다른 시리즈 2번 시드인 콜로라도 애벌랜치 대 3번 시드 댈러스 스타스의 시리즈입니다. 여기가 1차전 5대3으로 댈러스가 이겼고요. 2차전 지금 저희 녹음을 하고 있는 중에 2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4대2로 댈러스가 앞선 가운데 3피리어드에 들어갔네요. 2대0으로 콜로라도가 앞서고 있다가 지금 역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2피리어드에만 내리 4골을 먹으면서 네, 역전을 당했고 3피리어드 절반쯤 남았는데 아직 4대2입니다. 네, 그 지금 녹음 시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자, 콜로라도 애벌랜치가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지금 2차전도 그렇게 가고 있고 콜로라도 이 시리즈를 이기기 위한 무엇에 어떤 관건이 있을까요? 덤프를 강제받는 상황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콜로라도의 공격의 강력한 점이 뭐냐면은 속도를 살리고 이제 이 팀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랜지션 게임 공수 전환이 빠르고 잘하는 팀입니다. 그리고 속도를 살려서 펄 가지고 그대로 상대 지역에 진입한 이후에 공격지에 대부분 스케이팅이 좋아요. 수비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창출, 다양한 옵션 만들면서 상대방의 그냥 홀을 빼버리는 그런 공격 지역에서의 플레이가 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콜로라도의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콜로라도의 공격 전개가 1차전을 봤을 때는 댈러스 선수의 긴 리치, 댈러스가 NHL에서 가장 평균 신장이 큰 팀입니다. 신장이 크다는 거는 스틱의 리치가 크다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긴 리치에 봉쇄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세긴 세니까 막 3골 넣고 하는데 다른 팀이었으면 더 넣었을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느낌의 게임 양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애리조나전 때만큼 그런 득점력이 그렇죠. 안 나오고 전혀 있는 안 거죠.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앞서 말씀드린 덤프 강대하는 반응상을 피해야 되고요. 그게 어렵다면은 뭐 정상적으로 공격 전개 방면이 리치 때문에 봉쇄당은 쉽지가 않다면 공격 지역에서 페이스 오프를 살려서 그 뒤로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파워플레이 상황 한 명이 더 많은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이번 시리즈에서는 잘 살려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콜로라도가 1라운드는 수월하게 뚫었습니다만 2라운드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참 우승으로 가는 길에 최소한의 한 번의 고비는 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댈러스전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사실 이 댈러스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저도 캘거리가 댈러스를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콜로라도의 2라운드 상대는 밴쿠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댈러스가 그 지난 시즌에 그 세인트루이스 우승에 가장 그 강력한 위협이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댈러스가 그만큼 지금 경기력이 좋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댈러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공격에서의 좀 꾸준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그냥 네. 지속적으로 쭉 골을 이제 안정적으로 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최근 경기를 좋은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공격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고 있어요. 이제 헤이스카넨 선수라든지 클링베리 선수 이렇게 이런 수비수들도 공격에서 좋은 이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라인 선수들을 다시 뭉쳤습니다. 벤, 세긴, 라둘로프 요 세 선수를 이제 떼었다 붙였다 하는데 오랜만에 또 뭉쳤는데 캘거리전부터 그냥 쭉 그냥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1차전에서도 이 세 명의 선수가 이 콜로라도 1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맥키넌, 란타넨, 란데스코고 요 선수들보다 포인트를 더 많이 올렸어요. 이러면서 직접 힘싸움에서도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잘 풀리고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파워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조 자원으로 파벨스키, 구리아노프 그리고 페리 뭐 이런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팀 문제는 항상 좀 기복이 있습니다. 참 공격이 잘 풀릴 때는 빵빵빵 터지면서 잘 풀리는데 안 풀릴 때는 진짜 고구마 먹는 경기 좀 많이 나오거든요. 댈러스도 그런 팀 중에 하나였고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작년에 연승 연패가 많았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 어떻게 보면 공격이 안 풀리면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콜로라도의 공격이 기본 이상 어떻게 보면 NHL 최상급이기 때문에 분명히 화력전으로 가는 경기가 한 경기 이상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경기에서 뭐 분위기를 확 내준다든가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공격에서의 꾸준함만 보여준다면은 사실 댈러스도
승산이 없는 매치업은 절대 아닙니다. 왜 네. 그러냐면 사실 이건 정규 시즌에서도 댈러스가 정규 시즌 4승 0패입니다. 그렇죠. 4번 만나는데 2정규승, 2연장승을 댈러스가 콜로라도 상대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시즌 개막 전에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2번 다 댈러스가 이겼더라고요. 콜로라도가 한번 올 시즌에 졌죠. 한 번 이긴 게 그 조별 예선. 그 조별 예선. 근데 조별 예선은 네. 이제 크게 의미를 두기가 좀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오프랑 조금은 진짜 경기를 이제 조별 예선부터 쭉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경쟁의 강도가 완전 달랐습니다. 네. 조별 예선은 좀 설렁설렁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규리 시즌 4번 그다음에 지금 1차전까지 봤을 때 콜로라도가 댈러스에게 좀 어려운 경기를 계속하고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 잡아서 2대 0이면은 지금 콜로라도가 수비수 에릭 존슨 선수 부상이고 주전골리 그루바우 선수 부상입니다. 아 오늘 2차전 못 나왔나요? 예, 그루바우어? 오늘 못 나왔거든요. 아하. 이 출장 그리고 맷 캘버트 선수 이런 선수 4라인 3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알토란 같은 득점 많이 하는 선수인데 네. 요 선수 데이투데이 부상으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부상자들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로라도 강점인 깊이가 더 얕아졌고 댈러스 입장에서는 막아야 될 구멍이 좀 적습니다. 자 지금 댈러스가 뭐 말씀 주신 대로 좀 공격에서 꾸준함을 보여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확실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1라운드 4차전 6차전 역전승이 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그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기세를 지금 타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게 지금 2라운드 와서 1차전 5득점 지금 2차전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4득점 4득점이면 많이 네, 냈잖아요. 잘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기복 없이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죠. 계속 가면 그런 그냥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해서는 우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쭉 이어지면. 저도 지금 이 기세가 가능성은 만만치가 있습니다. 않다 이게. 예, 사실 콜로라도 네. 공격을 이 정도로 저지하면 베이거스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 리치를 또 잘 살리면서 한다면은 이게 예. 또 한풀 꺾이는 시점이 온다면 콜로라도에게는 또 중요한 또 또 질 좋은 수도 있어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네. 내리 4연패할 가능성도 진짜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베이거스와 밴쿠버는 베이거스의 뭐 우세를 기정사실화 해주셨고 예. 여기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여긴 누가 이길 전 거라고 댈러스가 보십니까? 이길 거라고. 댈러스의 승리를 점치고 예. 계시군요. 그렇군요. 뭐 사실 근데 2차전 결과까지 나오고 이거 뭐 예상이 별로 의미가 없는데 2대 0에서 뭐 모르죠. 뭐 내리 2차전까지 내주고 다시 뒤집을지. 예, 네. 근데 저는 아직 콜로라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어제 댈러스가 이제 위협적이긴 해요. 어제 새벽까지만 해도 사실 콜로라도의 끈을 놓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구루바오가 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또 아니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를 보면은 경기를 밀려도 상대방을 좀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슈팅 37대 28로 밀렸다. 그럼 뭐 전반적으로 그 슈팅 37개를 때린 팀이 더 잘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 30개를 얻어맞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28개를 쏜 팀이 얼마나 37개를 잡을 수 있는 하키를 했는지 없는지 그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댈러스가. 그렇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댈러스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리뷰에 이어서 2라운드 프리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몇 차전까지 갈지는 또 모를 일이라 3라운드가 언제 시작할지도 좀 미정인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뭐 아마 다음 녹음은 뭐 3라운드 넘어갈 때 그 시점으로 잡을 것 같고요. 예, 뭐 한 1, 네. 2차전 해도 뭐 그냥 네. 한 대로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정말 재미있는 명승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멋진 승부 재미있게 보시면서 댓글로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41회 NHL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KHL 소식입니다. KHL은 9월 2일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개막을 하긴 하는군요. 8일 남았나요? 2020-2021 시즌 개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KHL 각 팀들이 프리시즌 대회를 연이어 치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눈에 띄는 프리시즌 대회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고요. 또 앞으로 있을 프리시즌 대회 뭐가 있는지 잠시 안내해드리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타네코 챔피언스컵이 어제 끝났나? 그저께 끝났군요. 예. 네. 얼마 전에 있었어요. 여기 참가 팀들이 꽤 강팀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것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뭐 동서부 강호들이 이번에 많이 참가를 했고 카잔에서 펼쳐졌습니다. 아크바르스의 홈인 그렇죠. 카잔에서 진행됐습니다. 뭐 참가팀은 당연히 카잔에서 펼쳐지기도 아크바르스 개최팀으로 들어왔고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살라바트 율라에프 우파 이렇게 네 팀이 참가를 했던 네. 토너먼트식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신선컵과는 다른 게 우승 1, 2 결정전, 3, 4 결정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팀이서 풀리그로 한 번씩 대결을 하고 그렇죠. 그 성적을 토대로 3, 4회전도 하고 결승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 순위를 가렸던 그렇습니다. 대회였습니다.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크바르스 카잔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전력을 펼쳐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결승전까지 4전 4승이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아크바르스가 이 4경기 중에서 그렇게 어려운 게임이 없었어요. 그냥 쉽게 네 경기를 다 이겼네요. 그냥 뭐 쭉 그냥 엑셀 쭉 밟으면서 그냥 이기는 게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올해 동부는 아크바르스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력한 모습이었고 네. 게다가 좀 젊은 선수들 보론코프라든지 갈리모프 이런 젊은 선수들이 호바노프 선수도 있었죠. 예.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4라인, 3라인 이상의 정말 힘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이 또 잘해주고 있고 게다가 더 좋은 게 일부 주축 선수를 안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 베스트 전력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게임이 쉽게 없었다는 쉽게 거예요. 이겼다. 아, 예. 올해 이제 새로 영입한 선수가 나이젤 도즈 선수가 있죠. 나이젤 도즈 뭐 안 나왔습니다. 유명한 선수입니다. 예. 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전부터 활약했던 뭐 에저베이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쉬었습니다. 그런 뭐 자리포프 선수라든지 뭐 당연히 뭐 야룰린 일부 이제 수비 전력이랑 이런 선수들은 다 나왔는데 그래도 뭐 주포 공격수 외국인 자원들 뭐 다코스타 선수도 이번에 영입했는데 안 나왔어요. 예. 그런데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더 대단한 거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레이드- 아크바르스가 이번 새 시즌에 강력한 우승 후보 라고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크바르스가 홈에서 좀 4전 전승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준우승 팀은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메탈루르크가 보려베프 감독이 예전 스카 시절에 이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플로트니코프, 그다음에 프로르킨 선수 다시 돌아왔고요. 카르포프 선수라든지 스카 때 전 이제 스카 감독할 때 하던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네. 뭐 나름 잘 이제 조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 카르포프 선수랑 이제 이전에 있었던 네스트라실 이런 선수들은 정말 거의 뭐 모든 상황이 동원되면서 제일 중요한 포워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양면에서. 네.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었던 기용 같은 부분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좀 치명적인 실수가 일부 있고 역시 코샤치키는 좋은 골이긴 한데 영 못 믿어온 골을 먹을 때가 한 번씩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약점이 또 나왔고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올키노라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네. 작년 아드미랄. 그래서 골리 원투가 여기도 제대로 갖춰졌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예. 모자킨 없이 2등 잘했습니다. 제가 아 여기도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모자킨 없이 2등 잘했습니다. 충분히. 네. 그렇게 요약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3위는 살라바트 율라예프 우파가 3위의 성적을 냈습니다. 살라바트가 올해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예. 토미 램세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그 핀란드 출신의 그렇죠. 감독인데 원래 코치였다가 승격이 된 거더라고요. 뭐 둘이 자리를 바꾼 것 같아요. 출리긴 그러니까 원래 감독이 코치로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원래 코치가 감독이 됐어요. 아니면은 이거 되게 희한한 경우 아닙니까? 뭐 예전부터 이제 어소시에이티드 코치라고 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헤드 코치랑 거의 뭐 동등한 뭐 위치였는지 예전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 두 감독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시즌 성적이 그렇게 나빴냐 그러면 또 그것도 아닌 것 좋았죠. 같은데. 예. 플레이오프 때 잘했잖아요. 근데 일단 감독 코치가 바뀌었고 출리긴 감독이 출리긴 코치가 됐다는 점. 이게 좀 저는 좀 특이하게 봤고. 편한 옷 입고 네. 옆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라바트는 그 핀란드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또 주축인 팀이라 그렇습니다. 또 핀란드 출신 감독이 이제 나쁘지 않죠. 선임이 됐다는 이제 점은 유럽 있어요. 선수들 뭐 다 유럽이긴 한데 이제 북유럽 좀 이렇게 덴마크 선수라든지 핀란드 선수들이 좀 있죠. 네. 많이 낸 이번에 그라운드 선수 영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하르티카이넨 선수 원래 있었고 뭐 필립 라르센 이런 선수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기마토프 선수라든지 밑에는 또 뭐 기마토프 그다음에 이번 세르게예프 선수가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살라바트는 어쨌든 올해도 1라인은 무시하구나. 이제 그래서 사실 1라인이 깨지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마르크 선수가 이적을 했거든요. 예. 요 공백을 이제 그라운드가 메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라운드나 이제 마니넨이 메울 수 있느냐라는 무릎이 나왔는데 이번 타네코 챔피언스컵에서의 모습은 그렇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3, 4위가 그렇게 3등이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도할 수 있는 팀의 강점은 그대로 남아 있구나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던 대회였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최하위 4위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스카가 물론 이번에 상대 팀들이 만만한 팀들은 없는데 최근에 프리시즌 대회 결과는 계속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은 재밌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 생 러시아케 합니다. 진짜. 뭐 사실 아크바라스도 그런데 이제 공격 창출을 열심히 하면서 패스 옵션 계속 찾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 좀 볼만한 선수들이 많아서 포드 콜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볼만한 모로조프, 포드 콜진, 마르첸코 이런 선수 많아서 보는 재미는 있는데 좀 실속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뭐 베이 이런 선수 다 쓰고 4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가올 좀 니콜라이 푸치코프컵에서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카도 선수 변동폭이 꽤 많고 감독도 바뀌었고 다가올 새 시즌이 좀 궁금해지는 팀인데요. 뭐 이번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 보고 넘어갑니다. 타네코 챔피언스컵 카잔에서 치러졌던 경기 리뷰를 먼저 해봤습니다. 저는 이 대회를 보면서 좀 눈길을 끌었던 건 유관중 경기를 했다는 거. 훌리건들 그것도 꽤 많은 관중들이 입장을 해 있더만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러시아 지금 상황이 거기도 좋지는 않은데 다 드리지는 않는 것 같고 진세가 뭐 일부 뭐 25%라든지 뭐 그 정도 드린 것 같은데 뭐 다닥다닥 붙어서 응원 잘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되는가 싶은데 그냥 정규 시즌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뭐 개막 후에도 이렇게 유관중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까요? 뭐 연습 경기 그랬는데 좀 특이하게 봤습니다. 러시아 걱정이 이게 되기도 러시아식입니다. 부디 안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 KHL 프리시즌 대회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데 니콜라이 푸치코프컵 대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작이 됐고 28일 끝나는 일정인데 여러 팀이 참가를 하고 스카 토르페도 세베르스탈 쿨룬 그 다음에 아반가르트의 소치 이렇게 참가를 합니다. 총 6팀이 참가를 해서 팀별로 플리그를 다 하는 건 아니고 팀당 한 3경기씩 지금 일정이 나와 있네요. 스카, 토르페도, 세베르스탈, 쿤룬, 소치, 아반가르트까지 흥미로운 팀들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마지막 주에 하나 더 있죠. 모스크바 시장컵. 저는 요게 좀 요게 기대가 아주 되더라고요.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대회인가요?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팀들 4팀을 이제 또 모아서 하는 대회인데 비티아지, 디나모 모스크바, 스파르타크 모스크바, 체스카 모스크바 이 4팀. 모스크바를 연고로 하고 있는 4팀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컵을 갔습니다. 근데 올해 비티아지가 장난 아닙니다. 작년 초반 그 이상급의 모습이 지금 프리시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력으로는 비타지가 이 4팀 중에 제일 약한데 근데 디나모는 진짜 전력 보강 많이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력이. 디나모 모스크바가 현재는 좋지는 않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스파르타크는 그냥 그저 그렇고 체스카는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스카 모스크바가 개막전에서 아크바르스 카잔과 상대를 그렇습니다. 하는데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궁금합니다. 여기서
진짜 카잔이랑 붙을 만한 팀인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예.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모스크바 시장컵까지 KHL 프리시즌 대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고 뭐 이게 끝나면 9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새 시즌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 녹음 때는 아마 뭐 개막이 돼 있거나 그럴 것 같은데요. 돼 계속해서 있겠죠. 예. 예, KHL 새 시즌 개막 후에도 들어오는 소식을 계속 또 주기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는 241회 이제 마지막 소식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비하인드 241회 마지막 소식입니다. 박힘찬 PD와 함께 국내 아이스하키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2020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있었습니다. 온더스포츠에서 전 경기 스트리밍 생중계를 했었고요. 쉽지 않았죠. 경기 수가 좀 하루에 막 예. 중간중간에 그래도 쉬는 날이 한 번씩 있긴 했는데 이틀하고 하루 쉬었는데 예. 쉬는 게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됐었던 게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 대회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염려스러웠는데 예, 그래도 시작은- 중간 안 되고 마무리는 했습니다.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예. 예 그래도 마지막까지 치러냈고요. 예. 예. 무관중 경기로 잘 끝났습니다. 치렀습니다. 예. 오늘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경복고등학교가 또 한 번 전승 우승으로 2차 리그도 거머쥐었습니다. 네. 가장 큰 볼거리로 과연 경복고를 저지할 수 있는 팀이 나타날 것인가 나타날 이거였는데 뻔했는데 네. 쉽지 않았죠. 한 팀씩 뭐 정리를 해보죠. 일단 네. 우승팀 경복고등학교 5전 전승 승점 15점 다 정규승이었습니다. 이번엔 네. 1차 리그 때 이제 퍽점유 하는 거에 비해서 득점이 좀 안 터져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네. 예. 송도환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런 더 말씀을 많은 골이 나와야 되는데 예, 해 주셨고 예. 근데 이제 송도환 감독님 스타일이 공격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창의력에 맡긴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일단 뭐 수비나 골텐딩 모두 안정적인 기본 바탕이 있으니까 득점력만 좀 터지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거라고 봤는데 2차 리그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했죠. 1차전부터 보성고를 상대로 12대1, 2차전 광성고 6대0. 네. 예. 그래서 1차 리그 때 15득점이었는데 5경기, 2차 리그 때 28득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득점력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뭐 경복고 주장을 맡고 있는 이윤석 선수 3학년이죠. 7골 5동 12포인트로 이번 대회 포인트 1위를 기록을 했고요. 예. 예, 공동 1위였고요. 그다음에 뭐 김시환, 박상진, 박준서 등등이 포인트 탑 5 안에 5명 중에 4명이 다 경복고 선수였다는 거. 어허. 네. 예, 그런 좀 다득점 박준서 선수는 베스트 디펜스에 선정이 되기도 했네요. 네. 그래서 좀 1차 리그보다는 좀 쉽게 가는 느낌이 있었고요. 반면 이제 마지막 경기 경기고와의 마지막 5차전에서 그 두 팀의 경기가 사실상의 결승전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이기는 날에 팀이 전승 우승 이거였는데 쉽지 않았죠. 예. 경기고가 2대 1로 앞서고 있다가 그렇죠.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 두 골을 넣은 경복고의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것도 7분 남겨놓고 2분 사이에 극적인 승리였어요. 두 골이 터졌고 네. 뒤에 경기고 부분에서 얘기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경복고가 좀 뭐랄까 다급한 느낌이 처음 보였던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간다, 다급하다 이런 느낌이 이 경기고와의 경기에서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네. 좀 쉽게 던지면서 가도 되는 것들을 뭔가 좀 더 생각들을 많이 하다가 턴오버하거나 자신들의 기회를 무산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경기를 좀 경기고에게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막판 3피리어드의 집중력이 좀 우승의 향방을 갈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고비를 또 잘 넘었던 경복고가 결국은 전승 우승 또 한 번 차지를 했고요. 이번 대회 개인 시상 내역을 보니까 최우수 선수상 우승팀에서 나오는데 김동준 선수 수상이 됐고 베스트 디펜스 박준서 선수 선정됐고 지도자상 역시 우승팀에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송동환 감독이 아니라 이승준 코치가 지도자상을 수상했다는. 매번 우승하면은 골고루 이렇게 나눠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계속 감독이 다 가져가기도 그것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경복고 축하를 보냅니다. 어제 키아 라운지 고교 2차 리그 편이 올라갔는데요. 네. 마지막 결승골 넣었던 유정훈 선수 인터뷰하고 이윤서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2학년 선수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다 우승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또 어제 인터뷰하면서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홍보했습니다. 키아 라운지 14만. 네. 경복고 대단합니다. 네. 전성시대, 새로운 전성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경복고의 이제 전승 우승의 가장 큰 고비가 됐었던 팀이 바로 이번에 2위 경기고등학교인데요. 4승 1패, 승점 12점. 마지막 경기 경복고전 패배가 아쉽게 됐습니다. 사실 1차 리그 때도 슛아웃으로 졌잖아요. 경복고한테. 이번에도 석패. 한 끝이 모자라서. 네. 이번 대회 경기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2차 리그 5경기를 치르는 팀들 중에서는 가장 밸런스도 있고 고른 전력을 갖추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거는 오히려 경복고가 물론 다득점의 경기를 많이 하면서 뭐 쉽게 풀어간 경기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보기 좋았던 팀은 경기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2차 리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2차 리그는 경기고 경복고에서 경기고가 이를 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2피리어드 3피리어드 초반까지 이어갔는데 이 뭐랄까 집중력이 좀 시간이 끝나가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오히려 스스로들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끝나간다 이런 마음들이 좀 더 커지면서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었고 2대2 동점이 되는 순간 멘탈이 무너지는 소리가 3층에 있는 저까지 들렸거든요. 동점골 얼마 안 있다가 또 역전골이 나왔고요. 네, 실제로 2분 만에 또 역전골이 나왔는데 이미 그 전에 동점골이 나왔을 때 너무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역전골까지도 쉽게 헌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5분이 남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어떻게 다시금 해볼 수 있는 시간대이긴 했는데 이미 선수들의 멘탈이 많이 무너져 내린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경기고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경기는 경기고등학교가 더 잘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경기고등학교가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고 버티는 팀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막 울음을 터뜨리는 선수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게 다 약이 되겠죠. 그래서 아쉽지만 이번 대회도 준우승으로 마감했던 경기고였습니다. 경기고가 계속해서 경복고와 라이벌 구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3차 리그 맞대결이 또 한 번 기대가 됩니다. 3차 리그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긴 한데 경기고 이번 대회 우수 선수상에 김현서 선수 선정됐고 베스트 포워드에 신동현 선수. 신동현 선수도 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포인트 공동 1위를 개인 기록했습니다. 시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페어플레이 팀으로 경기고등학교가 선정이 됐더군요. 깔끔했어요. 페어플레이상 중요한 상이죠. 경기고등학교 2위였습니다. 3위는 광성고등학교였습니다. 1승 1승부샷승 1승부샷패 2패 승점 6점이었네요. 광성고 어땠습니까? 3, 4, 5위 팀이 다 6.5점 이렇게 하면서 좀 박빙이었고 물고 물리는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연장 승부를 2번이나 하면서 좀 또 경기 일정이
일주일 안에 5일 동안 5경기를 다 해야 되니까 힘든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승점을 좀 쌓아 올려놨던 게 3위를 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뭔가 경복고 경기고와는 점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 1차 리그 때보다 더 들어서 뭐 광성고뿐만 아니라 뭐 보성고나 경성고나 충동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경복 경기 이 투톱 체제가 좀 흔들려야 이게 리그가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3위 이하 팀들로서는. 네. 광성고 이번 대회 3위 조금은 아쉬운 성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4위는 보성고등학교입니다. 2승 3패. 연장은 없었고 승점 6점이었습니다. 네. 4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경성고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 경복고에게 12대 1로 졌었고 경기고에게도 대량의 점수를 헌납하면서 졌었고 이런 1, 2 팀들한테는 깔끔하게 대패를 기록하면서 지나갔는데 나머지 팀들과 경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기 일정도 빡빡하고 또 플레이어는 5개 팀 중에서 가장 적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보성고는 나름의 현실적인 선택을 했던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고요. 그 선택이 어느 정도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자원을 놓고 보면은 스피드들도 다들 갖추고 있고 기본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이 다 되는 팀들이거든요. 보성고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뭐 경기 경복처럼 갖춰지면은 좀 더 다크호스로 크게 부상할 수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성고등학교 선택과 집중을 했다. 뭐 이런 말씀 들었고요.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광성고의 개인 시상 선수를 제가 깜빡했군요. 미기상 광성고 최원영 선수, 베스트 골리 강주석 선수 수상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5위 경성고등학교입니다. 1승 1승부샷승 3패로 승점 5점으로 5위를 기록한 경성고입니다. 1차 리그 3위에 비해서는 2계단이 내려간 최종 순위군요. 너무 아쉬운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경기 경복을 상대로도 한 점 차 승부로 패했던 게 뼈아팠고 보성고를 상대로 패했던 것도 결정적이었고요. 1차 리그 때 대활약을 펼쳤던 1라인 3학년 선수들 공격진 1라인이 2차 리그에 들어서서는 그렇게 1차 리그 때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게 가장 뼈아팠고요. 그다음에 골텐딩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팀들 상대로 좀 비벼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는 경성고가 유일했는데 아쉬웠죠. 그래서 그런 한 점 차 승부, 연장 승부만 좀 깔끔하게 3점으로 이어갔으면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팀이었는데 요것도 아마 좀 스스로들에게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리그에서도 순위는 5위로 끝났지만 강팀을 한번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던 팀이 경성고였고 3차 리그에서의 또 모습이 궁금해지는군요. 마지막으로 6위 최하위는 중동고등학교입니다. 1승부샷 패 4패로 승점 1점을 얻는데 그쳤는데요. 전패로 끝났군요. 중동고등학교. 5개 팀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팀이었고요. 전체로 경기 내용도 그렇고 뭐 운영도 그렇고 좀 무기력한 모습들이 좀 자주 노출이 됐었고 뭐 이번 대회 4득점했어요. 5경기에 5경기에 4득점. 그중에 3골을 3학년 황재훈 선수가 기록을 했는데 그만큼 좀 공격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라인이 좀 없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그림이었고요. 2학년 송재원 골리가 주전 골리로 나서고 있는데 유일하게 좀 집중력을 갖고 본인의 플레이를
펼쳤던 게 유일했던 부분이었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뭐 1, 2, 3학년 꼴리들 뭐 선발 출전했던 꼴리들 중에서는 송재훈 꼴리가 제일 그래도 고군분투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공격 수비 플레이어더 선수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중동고등학교 이번 2차 리그 최하위의 결과가 또 좋은 약이 되리라 기대해 보겠고요. 3차 리그에서의 또 반등 선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이렇게 끝났고 이제 3차 리그를 해야 되는데 네, 3차 리그가 원래 9월 7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데요. 네. 일단은 좀 지켜봐야죠. 이게 고교 2차 리그는 그래도 대회를 다 마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예정된 지금 8월 마지막 주부터 예정돼 있던 국내 대회가 다 연기되고 있다고요. 예, 일단 중등부 대회가 18일부터 열렸었는데 네. 고려대학교 링크에서 열렸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링크가 이제 휴관을 결정을 하면서 24일부터 예정된 경기들이 연기가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9월 초에 이제 수원에서 또 대회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좀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28일부터 울산에서 개최될 초등학교 6학년 대회가 마찬가지로 잠정 연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것도 언제 다시 재개될지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좀 풀려가는가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링크들이 다시 폐쇄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요. 목동 아이스링크가 폐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신기할 정도네요. 예, 근데 이제 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한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대회가 다시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선수들이 운동할 데가 없으니까 네. 다시 경기력을 낼 수 있을 환경도 안 되고요. 좀 많이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9월에는 고교 3차 리그뿐만 아니라 대학교 팀들 유리그도 일단 예정돼 있었는데 9월 중순 이후부터 유리그도 예정이었는데 이것도 불투명해지고 있네요. 그렇죠. 일단은 뭐 연기됐다 취소됐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뭐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사항들이 나오겠죠. 예. 잠정 연기되고 있는 국내 대회인데 지금 현재 이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태죠.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다시 재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좋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일본 팀들이 아시아리그 재팬컵을 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뭐 이전에도 뭐 쉬는 시간 있으면은 자기들끼리 이런 걸 했죠. 예. 짧게 재팬컵이라는 대회는 했죠 이미 짧게 예전에도. 짧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7월 1일부로 2020년에는 아시아리그 개막이 불투명하게 된 게 확정이 됐었죠. 그래서 네. 뭐 보통이라면은 9월, 10월부터 해서 12월 달까지의 일정들이 싹 날아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노는이 뭐하냐 하면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는 내년 1월, 2월, 3월에 정규리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오는 9월 1일에 결정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2020년에는 뭐 아시아리그는 없다. 아시아리그가 없다 보니까 일본 팀들은 기존에 하던 재팬컵을 좀 더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리그 참가팀이 한 팀 늘었잖아요. 예. 그래서 총 5개 팀, 오지 이글스,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니코 아이스박스, 도호크 프리블레이즈 그리고 새로 신생팀 요코하마 그리츠까지 그래서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두 번씩 4번의 경기를 갖고 팀당 16경기더라고요. 그래서 총 40경기로 10월 10일부터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말 경기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만 경기를 하더군요. 네. 그리고 거의 매주 있고 12월 달에는 이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12월 2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팀당 16경기, 네. 5팀이 모여서 재팬컵이 확대됐습니다. 네.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팀들은 얼추 뭐 아시아리그에서 게임수 손해 보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시아리그 10월, 11월, 12월 하는 경기 수준의 경기 수를 치르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시아리그 팀끼리. 네. 네. 그래서 자국 내에서 그냥 아시아리그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외국인 선수 보유해서 운영하는 것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서, 선수 팀당 2명씩. 네, 아시아리그 규정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네. 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선수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들까지 해서 미리미리 다 들어와서 시즌 준비를 시작해서 대회 준비까지 마치는 상황입니다. 네. 오, 재팬컵. 뭐 언제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 들어갈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기 수에 그렇죠. 뭐 외국인 선수를 다 뛰고. 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일본 쪽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주목됩니다. 예, 우리나라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 하이원까지 이제 다시 재구성이 되면서 세 팀이 있죠. 그래서 세 팀끼리 국내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은 세부적인 논의는 9월 1일 그 아시아리그 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럼 뭐 9월 중으로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세 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세 팀이서 어떤 국내 대회를 만들 것인지. 두 팀이 붙으면은 한 8라운드는 해야 16경기가 나오는데 팀별 팀당. 그렇게까지는 네. 할 것 같은데, 예, 이게 마음 같으면은 네. 이제 뭐 대학 팀들까지 다 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네. U18팀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예, 또 다들 저 같은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좀 어떤 그 포맷이 나올지 네.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좀 경기 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소 5라운드는 나와서 팀당 한 10경기 정도는 하고, 그래도 뭐 대학 팀들하고 추후에 또 뭐 네. 종합선수권이라든지 이런 뭐 컵 대회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뭐 그렇게까지는 12월까지 아니더라도 경기 수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일본 팀들처럼, 그러니까 최소한 팬들이 주말에 즐길 수 있을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런 바람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음. 뭐 다른 일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제 리그가 돌아가는 게 뭐 유럽이야 이제 뭐 자기들끼리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된다고 해서 뭐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게 좀 진행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렇게 좀 대륙이 많이 떨어져 있는, 아니 대륙이란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섬 육지 이렇게 네. 비행기로 이동해야 되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 제약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이 불가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나눠서 아시아 리그를 치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예. 다른 얘긴 하지만 그 e스포츠 대회들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뭐 북미 대륙은 북미 대륙 팀들끼리 리그 치르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이쪽은 또 이쪽끼리 치르고 해서 순위 매기고 거기서 플레이오프하고 끝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좀 리그를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단순히 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안 되니까 못해, 연기해, 취소해, 이렇게 해서 한 시즌 날려먹으면은 이거는 팀들한테도 손해고 선수한테도 손해고 팬들한테도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예. 어떻게든 치러내는 게 1번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겠죠. 네. 일본은 일단 이렇다는 거. 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오늘 확인하고 가고요. 발빠르게 준비해서 우리나라도 벌써 좀 시작한다. 기대를 네.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댓글에서 잠깐 또 언급이 됐는데, 상무 아이스하키 팀이 부활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어떻게 되고 있는 그 겁니까? 기사, 그 조선일보 단독 기사로 올라왔던 내용인데, 예. 그 기사를 보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인즉슨 9월에 12명 선발하고 내년 초에 뭐 8명 추가 선발해서 20명 맞춰서 상무팀 다시 운영한다라고, 그런 내용의 짤막한 기사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시 부활하나 보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3개 팀에다 상무까지 하면 4개 팀에서 돌리면 되겠네. 좋은 소식이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통 상무 이제 그 입영 공고, 선발 공고가 뭐 예전에는 1년에 2번, 최근에는 1년에 3번씩 공고가 나오는데 네. 이번에 3차 공고가 떴는데 그게 이제 8월 중순에 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이스하키가 없었어요. 8월 중순이면 뭐 지난주인데요? 그러니까요. 8월 18일 날짜였으니까요. 근데 예. 다른 종목은 선수를 뽑는데 아이스하키 팀 이야기는 없었다고요? 예, 그 공고에는 이제 럭비하고 바이애슬론만 있었고요. 아이스하키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8월 공고가 나면은 보통 9월, 10월 거쳐서 보통 11월 초나 10월 말 이때 이제 결과 발표 나서 입대하고 훈련소 갔다 오면은 한 11월, 12월쯤 되겠죠. 예, 네. 그런 일정인 건데 그러면 이제 기사하고 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9월에 12명 선발한다는 거를 거는 일단은 못하게 됐네요.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미 결정된 거였는데 뭐 최근에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없었던 건지 그거는 뭐 알 바가 없고요. 예. 예, 일단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예, 왜 이게 뽑을 때쯤 됐는데 해서 이제 그 국군체육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차 선발도 요게 조금 일정이 밀린, 평소 때보다는 밀린 일정이거든요. 평소에는 한 5월, 6월쯤에 선발 공고가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한 2, 3개월 밀린 일정인 거 보니까 코로나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예. 이제 9월, 10월쯤에서 이제 내년 1차 선발을 공고를 하는데 지금 일단 뭐 5월 달에 날 공고가 8월에 났으니 그러면 내년 1차 공고가 더 늦어질지 아니면은 예정대로 뭐 9월, 10월에 공고가 날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9월 중에라도 공고가 나면은 기사 말대로 9월에 12명 뽑는 거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아이스하키가 포함이 된다면요. 예. 그렇게 하면은 1차 선발이 진행이 되면은 보통 그 합격자 발표하고 훈련소 다녀오고 하면은 한 1월 중순쯤 되거든요. 예, 빨라야. 네. 예. 그러면은 국내 대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시아리그가 만약에 9월 1일 날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나면은 뭐 상무 뭐 일단 세 팀끼리 하다가 나중에 상무가 합류하는 식으로 가든가. 내년 1월 이후에요. 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뽑아야 말이죠. 아직 뽑는 것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다. 네. 기사는 났지만 네. 예. 홈페이지가 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또 대표팀 전력에도 아무래도 큰 영향이 결정적이죠. 있는 네. 예, 상무팀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 상무의 부활을 또 주시하고 있을 건데 예. 기사 보고 또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네, 이게 진짜 이게 인생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특히 그렇죠.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상무라는 팀은 절대적이죠. 뭐 이번에 이제 8월 18일자는 없었는데 네. 추후에 이 상무 부활이 공식화되는 좀 그런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수시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공고 뜨는 걸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박김찬 PD와 함께 국내 아이스하키 소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241회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비하인드 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기 영상까지, 관련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예. 지난주에 구독자 6,800명 돌파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요. 네. 목표한 바까지는 한 2,000명 남았네요. 구독과 좋아요 예.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활동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있고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고요. 태풍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2020년은 진짜 역대급 한 해로 기억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울산 갈 예정이었는데 다 취소되는 바람에 뭐 예정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는 일단 집에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습니다.